새로울 신, 내올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울은 비가 오락가락했고 어제 남부지방은 비가 와서 프로야구도 전부 다 취소됐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일주일 내내 비 예보가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작년 장마 비 많이 내리던 때와 같은 그런 비극이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도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 중인데 특히 이제 50억 클럽의 첫 선에 꼽혔던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이 청구를 한 거고 이제 곧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말로 영장 실질 심사.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조만간 이번 주 중에 빠르면 보통 한 이틀 정도 뒤에 영장 청구 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측근으로 꼽히는 이제 양재식 변호사하고 이제 같이 지금 청구가 됐다라고 하고요. 뭐 내용을 좀 보니까 우리은행의 이 이사회 의장을 박영수 특검이 맡고 있던 당시, 그러니까 14년에서 15년에 걸친 그 시기에 당시 이제 남욱 등의 대장동 업자들하고 일종의 이 커넥션이 있었다. 근데 이제 그 커넥션의 내용이라는 거는 우리은행을 대장동 업자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PF 대형 대출을 일으켜서 그 업자들 지원하도록 하는 여신 의향서를 이제 만들도록 하는 거, 발급하도록 하는 것까지 청탁을 받았고 그 청탁의 대가로 상가를 비롯해서 한 2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겨주기로 하고 추가로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은행이 해당 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이걸 이제 한 1,500억 정도 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직접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만큼 200억을 줄 수는 없지만 한 50억 정도 줄어든 걸로 이제 주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혐의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억 클럽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대상 중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박영수 특검에 대한 속도 나는 이제 수사 소식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범죄 혐의가 알선수재입니다. 뇌물이 아니라 알선수재인데요. 왜 알선수재냐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나 관련자가 돈 대출 내지는 대출 의향서, 컨소시엄 투자 등등에 관여했기 때문에 뇌물죄가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 은행원들이 주로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박영수 포레스트 검프설. 그렇죠. 포레스트 검프가 역사적인 현장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게 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재미있는 포인트였는데 부산저축은행, 그다음에 성남의뜰 컨소시엄,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던 사건이 있는데 여기까지 대장동과 관련된 전사, 후사, 또 중간 진행 과정에 돈 되는 대목마다 박영수 전 특검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박영수 대장동 포레스트 검프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특검이 올 연말에 그 대장동 50억 특검이 올 연말에 아마도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이 특검이 통과되자마자 박영수 등 50억 특검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특검 표결 전에 검찰은 어느 정도 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기소까지 해서 특검을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게 무력화하려고 하는 목표도 있지 않겠는가. 물론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 여의도의 시각에서 보자면 특검이 표결될 무렵에는 수사가 이미 끝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 검찰의 수사는 끝나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50억 클럽 특검이 힘을 좀 잃으려면 박영수나 곽상도 외에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럼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거론됐던 다른 50억 클럽 멤버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측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5명 내지 6명이 50억 클럽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박영수 한 사람만으로 50억 클럽 수사가 종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일일 브리핑 매일매일 정부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지 가장 현실적 대안이다. 오염수 바다 방류가 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박구현 국무 1차장이. 그렇습니다. 일일 브리핑에 있었던 논란 브리핑을 저희가 일일로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인 선례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서 확정이 된 것이다. 확정된 겁니까? 이제 2021년에 확정이 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변인이나 혹은 도쿄전력의 대변인의 발언이라면 우리가 납득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발언을 한 사람은 한국의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현 국무 1차장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일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의아할 수 있는 것이 2021년에 방류 계획이 확정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러 고려를 한 끝에 결정된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 국무조정실 차장이 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가?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좀 의아해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에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일본 아베 토모코 중의원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이제 정의당 의원들이 만나고 왔다는 야당 의원들도 방류가 꼭 답이냐, 다른 방안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그 콘크리트하고 섞어서 고체화시켜서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제 기자들이 이제 1일 브리핑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다른 대안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박 차장이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2010년대 중후반에 4년 넘게 논란이 됐었던 사안이다. 당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있었고 IAEA 등이 최종 선택 과정에까지 관여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냐면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의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거는 신의 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안들이 그 당시에 일본 국내에서 제기가 됐었는데 뭐 이번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고체화도 이제 그 당시에 얘기됐었던 거고 지하에 이제 묻는 보관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대안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중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결국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IAEA하고 뭐 투자 협정을 맺은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닌데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말은 왜 나오는가라는 궁금증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 제2조에 신의 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인데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본의 IAEA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인가요? 대한민국이 2014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2014년에 IAEA에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할 어떤 약속을 했나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이 얘기를 하는 건지, 즉 이거를 일본이 IAEA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뭔 계약을 했다라든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신의와 성실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렇죠. 2014년에 IAEA와 도쿄전력이 합의한 것을 대한민국이 왜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전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그냥 우리가 과학적 데이터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습니다라고 데이터를 제시를 하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갑자기 신의 성실의 원칙이 나왔으니 저는 박구현 국무 1차장께 여쭤보는 겁니다. 누구의 주체가 누구고 누구에 대한 목적어가 누구고 어떤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IAEA의 일본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인가? 근데 그거를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대한민국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약정을 했어요? 무슨 계약을 했고 뭘 따르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설사 일본 정부가 IAEA한테 그렇게 하는 게 좀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걸 봐주거나 이해하거나 양해해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전혀 다른 행위 주체이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냥 막 갖다가 쓰신 거 아닌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누구에 대한 신의성실이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IAEA가 다른 방안을 하라고 결정을 하면 일본 정부가 그걸 따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구현 차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다시 7, 8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논의를 꺼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왕 저질렀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 그 해양 방류에 대한 그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도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게 정부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결정을 하면 보통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된 걸 어쩌겠느냐 라고 하면서 따르는 어떤 성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브리핑을 할 때마다 자꾸 도쿄전력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든지 혹은 뭐 말을 하면서 일본 도쿄전력에 따르면 이런 식의 이제 단서를 다는 것들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우리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일까? 이 일일 브리핑이 과연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구현 차장님 신의성실의 원칙이 뭔지 민법 2조와 그 주석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어떤 내용의 신의성실인지 도대체 아무리 선회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신의성실이 2014년 도쿄전력의 방류 결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궁금하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좀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전력 측에서는 해양 방류를 위한 준비를 착착착 마무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네. 오염수 방류를 위한 그 해저 터널 공사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시운전까지 시작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상 공사 자체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달려 있는 배가 오늘 오전에 해양 터널 파는데 사용했던 굴착기들을 인양했다. 인양했다라고 이제 밝혔기 공사 다 때문에 끝났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장비를 치운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방류구에 덮개를 씌우는 공사만 마무리를 하면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공사는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설비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그 검사 작업을 28일부터 이제 시작해요. 내일 모레입니다. 시작할 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고 곧이어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조만간 공개하게 될 사실상 내용이 거의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그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발간이 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올 여름에 방류를 강행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방류 계획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으니 한쪽에서는 굶고 한쪽에서는 먹방을 하고 그러셨네요. 일단 굶는 쪽은 야당 의원들입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반대를 하면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이제 지난주에 단식을 시작했는데 여기 오늘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반면에 먹방은 이제 여당 쪽입니다. 야당의 이제 이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여당이 먹방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회 먹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가락 수산물 농산물 시장에 가서 이제 여당 원내대표단이 회 먹방을 지난주 했는데 오늘은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를 찾아서 성주 참외를 먹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드 기지에 대한 정부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전자파가 인체 보호 기준에 부합한다. 라는 결과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반대해왔던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려서 주민들을 선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주 지역의 특산물인 참외 시식을 통해서 성주 농산물의 안전성,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의지인 건데 이게 수산물 시장에 가서 회를 먹는 거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성주 참외에 대해서 지금 꺼리는 분위기가 있거나 뭐 전자파로 인해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정치적 공세를 위해서 괜히 잘 있던 성주 참외한테 이 소환을 요청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먹방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오염수 정화된 걸 마시는 물 먹방이 되지 않을까. 후쿠시마 현재 가서요?
현지든 아니면은 여기저든 간에 이런 먹방의 마지막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희 이제 뉴스 신세계는 항상 강조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차력 쇼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안 먹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물먹방. 근데 결국은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렇게 뭘 자꾸 먹겠다 그러고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고 하시는 걸 보니까. 자, 오늘 킬러 문항을 공개하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3년치 수학 능력 시험에 나왔었던 킬러 문항들 그리고 추가로 대통령이 지적한 올해 6월에 모의평가에 나왔던 킬러 문항까지 포함해가지고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를 하면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교육 경감 대책 자체가 아주 새로운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오늘 주로 주목을 받은 거는 이제 킬러 문항 자체에 대한 정부의 평가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강조했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얘기를 쏟아냈는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에 최근 들어와가지고 한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 라는 보도가 오늘 조간신문에 나갔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가지고 조치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걸 보면 조만간 사교육 시장 쪽에 대해서도 이제 사법적인 조치들 형사사건과 관련된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개하기로 했었던 킬러 문항들의 선정 기준이 뭐냐라는 비판이 지금 수험생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육부가 꼽은 킬러 문항 총 22개 문항이었는데 2023년도 수능에서 7개, 22학년도에서 7개, 21학년도 수능에서는 1개를 꼽았는데 마치 이제 균형을 맞추듯이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총 7개가 킬러 문항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과학 문항이라든지 수학 문항이라든지 영어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소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어 영역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하필이면 또 청록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이 연초에 청록파 이런 게 국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청록파 출신 이제 조지훈 시인의 시 맹세를 다뤘었던 33번 국어 영역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항이 EBS I에서 집계했던 6월 모의평가의 가채점 정답률을 보니까 36.8%예요. 그러니까 40% 가까이가 이제 40%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정답을 맞췄다라는 건데 학생들이 맞췄다라는 건데 이렇게 이유를 교육부에서 달아놨습니다. 제한된 감상 정보에 의지해 각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아 연결해가며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근데 저도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고 이제 국어교육학을 대학원에서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수능의 출제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각 선택지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연결하고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대학 수학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이 시험의 목적에 해당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시간이 조금 들면 좋겠습니다만 킬러 문항으로 꼽은 이유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항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동안 얘기했던 소위 공교육 교과 과정을 벗어나 있다라는 이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서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국어 영역에 다른 킬러 문항으로 제시된 항목도 이제 14번 문항 같은 경우인데 정답률이 36.4% 이게 제일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항목이 36.4%였으니까 가채점 결과지만 과연 낮은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이 이제 대분노를 하셨다는 정도의 어려운 킬러 문항이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교육 업계에서는 보통 킬러 문항이라고 할 때 한 자릿수 대의 아주 낮은 정답률. 수학 주관식 킬러 문항은 1% 2% 정도 돼요. 정답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 문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웠던 게 36.4, 그 다음이 36.8이기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항목이고 왜냐하면 수능 등급별로 상위 누적 기준을 따지면 1등급 학생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4등급이 보통 40%이기 때문에 네. 4등급 정도의 학생이라면 국어 영역에서 틀리는 문학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뉴스 신세계에서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가 과연 어려웠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 사교육 대책으로 지금 그 목동에서 그 학원 원장님 하는 분이 오늘 킬러 문항을 쭉 다 보셨어요. 보고 나서 평가를 해준 게 한 문제 22년 한 문제 빼고 다 EBS 연계 문제다. 그렇다면 EBS가 이
킬러 문항 카르텔의 핵심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내일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 킬러 문항 관련된 이야기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EBS 강조하는데 EBS 작년에 수신료로 197억 원 받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60억 원으로 140억 원 정도 없어집니다. 이거 EBS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하다. 자, 뉴스 신세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